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살짝 예고를 했던 빅토리 에리세의 남쪽을 한번 톱파볼 예정인데요. 남쪽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극장에서 느꼈던 바는 좀 황당함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짓지 않고 중간에 뚝 끊긴 느낌이 나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의도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모종의 이유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른의 사정 때문에 뒷부분을 찍지 못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 영화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완성의 영화란 뜻인데, 오히려 이 미완성이 완성도를 높인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이미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빅토리 에리세 감독 작품 2개를 다뤘습니다. 벌집의 정령하고 클로즈 유얼 아이즈인데, 벌집의 정령은 빅토리 에리세의 감독전으로 다뤄보았고요. 클로즈 유얼 아이즈는 톱파보기로 다뤘습니다. 근데 클로즈 유얼 아이즈는 뒤에 싱크 문제가 있어서요,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지만 팟캐스트 느낌으로, 라디오 느낌으로 듣는 것을 주인장은 추천드립니다. 사실 빅토리 에리세는 과작을 하는 감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는 감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벌집의 정령, 두 번째가 오늘 톱파볼 남쪽, 세 번째가 햇빛술 모가나무, 네 번째가 클로즈 유얼 아이즈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작품 중에 벌써 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속히 햇빛술 모가나무도 봐서 전체 필모그래피를 다루는 영상도 만들어 볼까요? 이 남쪽이 시사하는 바는 저의 채널에서 좀 특별합니다. 벌집의 정령과 클로즈 유얼 아이즈들을 잇는 다리 부분을 오늘 톱파볼 예정인데요. 3가지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영상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관객에게 무엇을 하는지, 두 번째 질문은 감독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마지막 질문은 이 영화가 왜 1983년 스페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지, 이 3가지 질문으로요 한번 남쪽 샅샅이 톱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김없이 스포주의 들어가는데요. 이 다음부터 남쪽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할 리뷰가 있습니다. 또한 클로즈 유얼 아이즈드와 벌집의 정령에 대한 스포일러도 가득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한 논문과 서적은 더보기란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 서적과 논문들을 참고하여서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들의 저작권은 원저작자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 뿐이라는 점 여기서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줄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는 어느 새벽에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어두컴컴한데요. 그리고 서서히 서리가 낀 창문이 드러나고요.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15살 에스트렐라는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그녀의 베개 밑에 아버지가 평생 손에 쥐고 다녔던 진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에스트렐라에게 아무도 아빠가 사라졌다고 말을 안 했지만 그 진자를 통해서 그녀는 아빠가 오늘 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레이션으로 현재 에스트렐라보다는 조금 나이가 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황상으로는 이 목소리가 어른이 된 에스트렐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따라서 에스트렐라의 좀 더 과거, 즉 어렸을 때 모습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에스트렐라의 아버지 구아시티는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수맥을 찾는 진자를 이용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를 하겠답시고 다락방에서 보냅니다. 전반적으로 말수가 적고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인물입니다. 에스트렐라는 그런 아버지에게 매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엽서로만 보던 그 남쪽, 그리고 아버지의 과거에 있는 이름 모를 연인들까지도 에스트렐라에게는 이 모든 것이 흥미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에스트렐라가 아버지의 비밀에 점점 다가가는 스토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서서히 깨지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성인이 된 에스트렐라의 나레이션이 끝나갈 때쯤에 현대 시점의 에스트렐라는 남쪽으로 향하고 여기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부터 보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나서 당혹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아버지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 혹은 좀 가볍게 보자면 관심 가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에스트렐라는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비밀에 묻히게 되고요. 아빠가 하루 종일 다락방에 있어서 무언가를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어떠한 연출로, 어떠한 서술 방식으로 빅토르 에리세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부터 앞에 드렸던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가며 영화를 샅샅이 톱파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영화 남쪽이 관객에게 무엇을 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영화 남쪽을 본 감상평과도 이어지겠는데, 영화 남쪽을 쭉 보고 엔딩 크레딧까지 쭉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립다. 그런데 이 감각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아우구스틴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무엇을 연구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끝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영화 후반부에는 관객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우구스틴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화의 구조에 있습니다. 남쪽은 철저히 에스트렐라의 시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에스트렐라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레이션으로 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 시점이 에스트렐라의 시점이란 뜻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그녀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이면 같은 것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빠가 뭔가를 숨길 때 카메라는 그 비밀을 비추지 않고 그대로 숨깁니다. 아빠가 다락방에 올라가면 에스트렐라는 아빠와 같이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다락방에서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런 그녀의 시선에 그대로 머물러서요.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한 채 에스트렐라와 함께 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어쩌면 아구스틴은 에스트렐라의 입장에서는 신화적, 영웅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빛의 량을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풀어서요.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유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빠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스트렐라의 눈으로 아빠를 상상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스크린 안에서 아빠가 나오긴 하지만 아빠의 존재는 에스트렐라의 관점에서 본 존재이기 때문에 상상을 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된 존재는 실제 아버지보다 오래 각인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불완전하게 알려진 것이 완전히 알려진 것보다 오래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구스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에스트렐라가 얻지 못한 미완성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는 2개의 페소도 블레가 나옵니다. 이 페소도 블레는 음악 제목인데요. 이 음악으로 상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첫 번째 페소도
페소도 블레 장면인데 이때는 첫 영성체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어린 에스트렐라가 아버지 구아스틴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영화사 중에서도 손꼽는 멋있는 트래킹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한 프레임 안에서 잡아낼 때요. 이 장면에서 이상하게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흰색 베일, 관객들의 시선, 아버지와 딸의 중앙적 배치. 영화는 이것을 마치 결혼식처럼 꾸며놨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에스트렐라가 마치 신부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와 딸이 밀착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감독은 한 번 더 씁니다. 학교에 다니는 에스트렐라와 아빠가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또 나오는데요. 쉬는 시간이었나? 아빠를 만나러 잠깐 호텔 레스토랑에 간 에스트렐라는 아빠와 만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식당 너머에 있는 외진장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혼부부가 페소도 블레를 춥니다. 그 소리가 서버한테도 들리고 에스트렐라한테도 들리고 구아스틴에게도 들립니다. 그 음악이 들려올 때 카메라는 아빠와 딸을 번갈아 가면서 각각의 프레임에 넣습니다. 처음 페소도 블레와는 다르게 이 장면에서는 결코 두 사람이 한 프레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클로즈업과 리버스 숏, 이것으로 분리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랜 때 아빠는 홀로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플랜 같은 경우는 고독, 버려짐, 아빠의 최종적인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두 번의 페소도 블레 사이에서 관객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페소도 블레는 에스트렐라의 연성체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녀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장면에서의 페소도 블레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보고 나면 첫 번째 것을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연결감을 주기 위해서 감독은 똑같은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부수었어도 이게 연결성이 지속되는 겁니다. 빅토르 에릿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영화 보는, 영화관 가는 그런 장면이 남쪽에서도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는 아빠가 영화관에 가서 어떤 배우를 보고 그 배우의 이름을 쓰고 편지를 보냈나? 그렇게 외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에스트렐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가 상영관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봤다라는 것인데요. 그 영화 포스터를 들고 가서 매표소에 있는 직원에게 이 배우의 이름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인데 아빠가 낯선 여자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은 자신이 서랍을 뒤져봐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낯선 이름은 이레네 리고스라는 여배우였습니다. 이레네 레오스 하다가 이것을 엄마에게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엄마에게 이레네 레오스라는 사람 알아? 라고 물어보고 엄마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때 엄마가 좀 의심쩍어서 딸아이에게 근데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 이름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좀 감췄다라는 소리인데 이것을 나레이션으로 아빠와 나만의 비밀이다 라고 아빠를 좀 숨겨준, 감춰준 것이죠. 그래서 이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녀를 알기 위해서 아빠가 들어간 그 극장의 포스터를 가지고 매표소 직원한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트렐라가 극장에 가서 상영 중인 그림자 속의 꽃을 보고 이름을 알고 나오는 그 시퀀스에서 에스텔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빠의 과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메라가 약간 바뀌는데 영화가 신 이후로는 카메라의 틸트가 위로 잡힙니다. 그 전까지 카메라는 에스텔라의 시점을 충실히 따랐지만 영화가 신 이후에 카메라는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 움직임은 에스텔라의 주관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독립적인 관점을 얻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에스텔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아구스틴 때문에 얼마나 좌절감이 느꼈는지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를 더 가혹한 빛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에스텔라가 바뀌었고 카메라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관객도 변하게 되죠. 이 틸트를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도 이 영화 안에서 다른 눈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감독은 어떻게 이걸 설계해 나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제가 감독전 때도 밝혔지만 빅토르 에리세는 빛을 정말 잘 다루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감독 호세 루이스 알카이네는 나중에 페르도 알모도바르의 전속 촬영 감독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영화에서 참고한 화가가 3명 있습니다. 바로 베르메르, 렘브라트, 카라바조입니다. 알카이네 촬영에서 베르메르는 실내에 스며드는 빛을, 렘브란트의 인물 조명을, 카라바조의 극단적인 명암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스페이 회화의 테네비브즘과 결합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상상해 볼까요? 영화를 보시면 아구스틴은 항상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올 때 어두운 계단에서 실루엣이 먼저 보이죠. 이러한 촬영 방식은 아구스틴에게 초자연적인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 혹은 신화적인 존재로 보이는 건데요. 아니면 유령, 귀신 이런 존재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스트렐라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신화적인 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느낌을 빛의 선택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영화관 씬 이후에 빛도 바뀝니다. 그 씬 이후에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신화적인 빛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혹한 낮의 빛 속에서는 그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간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모든 걸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암시하면서 시각적 언어를 구조화합니다. 보면 에스트렐라는 남쪽에서 온 엽서를 통해서 가본 적도 없는 남쪽을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엽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컬러로 빛나는 안달루시아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 분수, 꽃, 춤추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렐라가 엽서 말고 엽서에서 눈을 돌려서 현실의 창문 너머 혹은 자기 주변을 보는 순간의 풍경을 기억해보자면 눈 덮인 정원, 얼어붙은 연못, 비어있는 그네, 그리고 얼음이 뒤덮인 장난감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비춰주는 이 두 시퀀스는 단순히 공간의 대비가 아닙니다. 엽서에서는 컬러가 있고요. 움직임이 있고요. 꽃과 분수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선을 돌려서 카메라로 본 정원에서는 흑백에 가까운 색조가 있고요. 정지돼 있는 빈 그네가 있고 얼어붙은 물과 인물의 부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따뜻한 현존, 삶 같은 느낌이라면 그와 대비되는 북쪽은 차가운 부재, 죽음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에리세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은유적으로 표현할 뿐이죠. 카메라가 엽서를 받다가 현재 공간의 정원을 바라보는 것으로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퀀스를 나란히 놓으면서 관객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각적 응축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이미지에서 엄청난 의미를 압축하는 방식인데 이게 영화 전체에 걸쳐서 작동됩니다. 그래서 에리세의 미학을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자면 모든 것은 은밀하게 노출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고 상징과 암시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 시스템에 풍향계 진자 기차가 있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사는 집 이름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가비오타라고 부르는데 집 꼭대기 위에서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매기의 부리 끝은 항상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얼음이 녹고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부리 끝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쉽게 가지 못합니다. 가비오타라는 이름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남쪽 바다를 암시하는 동시에 땅에 뿌리 박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의미하는 게
동시에 감금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진자는 딸에게 물려준 유산과도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아빠의 일은 수맥을 찾는 일입니다. 그 수맥을 진자를 통해서 찾고 이 진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딸에게 주는 이 행동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 아빠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결국 타지 못한 그 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화면의 전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소리만 들리고 창문을 통해서 빛만 스쳐 지나갑니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만 잡히지 않는 것. 아버지가 결코 타지 못한 기완 기차. 이게 남쪽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남쪽에서 서사의 형식을 보자면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내는데요. 영화는 15살 에스트렐라가 아버지의 진자를 발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직후에 성인이 된 에스트렐라의 나레이션으로 더 과거 8살 때 아스트렐라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영화 끝에서는 다시 15살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15살에서 시작해서 8살, 그 다음에 다시 15살 이렇게 순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원형의 구조 자체가 회귀와 반복이라는 영화 주제를 형식적으로 재현합니다. 에스트렐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15살로 돌아온 것이죠. 그 모름을 껴안고 현재로 돌아오는 그 구조 자체가 그 내용이 형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만을 인식한다. 이 말은 에스트렐라가 엽서를 보는 순간 그것이 그녀의 현재 욕망인 동시에 아버지의 과거 기억이고 또한 결코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이미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엽서라는 한 이미지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제작의 역사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 이게 단순한 뒷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남쪽은 원작이 있습니다. 꽤 두꺼운 원작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리세는 이 원작 소설 전체를 영화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무려 400페이지 가량의 대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81일로 일정을 짰습니다. 바스크 지방 북쪽에서 시작하여서 결국 안달루시아 카르모나까지 내려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에스트렐라가 남쪽에 가서 어떤 일을 겪는 것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촬영 48일째 제작사가 촬영을 중단시킵니다. TVE 그러니까 스페인 국영방송이 자금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제작자 엘리아스 퀘레제타는 감독에게 지금까지 찍은 분량을 편집하면 나머지 분량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죠. 여기에 에리세 감독과 촬영 감독은 진짜 이유는 자금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그 반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촬영은 멈춰졌죠. 그리고 나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완성인 필름 그대로 칸 영화제에 출품되었는데 당시 칸의 총감독인 질 자코프가 이것을 보자마자 경쟁 부분에 바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언론들이 남쪽을 보고 걸작이라고 칭찬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역설이 시작됩니다. 영화가 걸작으로 인정받는 순간 나머지를 찍은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미 미완성으로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을 했던 그 제작사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고 영영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작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리세의 원래 각본에 따르면 에스트렐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복 동생을 직관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진자를 동생에게 전달해주고 안달루시아를 떠납니다. 원래 마지막 장면은 루이스 스티븐슨의 여행기 남쪽 바다에서의 한 구절을 에스트렐라가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토피아로서의 남쪽, 마음의 낙원으로서의 남쪽. 이것은 화해와 성숙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트렐라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상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스트렐라도 남쪽에 가지 못했고 우리도 그 남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쪽을 둘러싼 가장 유명한 명제는 미완성은 영화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는 기억의 영화입니다. 에스트렐라는 아빠를 결코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아빠는 항상 미완성된 인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녀의 시선이니까요. 남쪽 또한 추구는 하지만 항상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언어로 설명되지 못한 채 전달만 됩니다. 이러한 영화의 형식이 영화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화의 형식이 영화의 내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장 루이 셰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끝나지 않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항상 끝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그것을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남쪽에서 작동됩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영화가 왜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지금은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알아볼 건데 영화의 배경은 1983년입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죽은 지 8년 후 정도 되는데요. 그 시대 스페인은 트란시시온, 그러니까 민주주의로의 이행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감독은 이러한 아버지를 만들어낸 것인데 구아스티는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군 편에 들어 싸웠습니다. 프랑코가 승리한 후에 그는 고향 남쪽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죠. 북쪽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홀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아빠는 프랑코 지지자였기 때문에 둘은 절연 사이가 되었죠. 이것을 바로 내면의 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리세 영화에서 아버지의 인물들, 이 인물들은 과거에 뿌리 내린 채 현재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심리적 시간적 유폐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리적 망명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그의 내면이 망명자 상태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유배는 딸들의 상상적 투자 장소가 됩니다. 에스트렐라의 아버지의 내면의 유배를 영화, 엽서, 재구성된 기억 등을 통해서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의 통찰이 통하게 됩니다. 타자는 결코 우리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우리끼리 말한다고 생각할 때 문화적 담론 내부에서 출현한다. 구아스틴의 타자성은 스페인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온 것이기도 하고 가족 내부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오는 갈등에서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곳에 가장 낯선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자세한 맥락은 빅토르 에리세 감독전을 참고해 보시고 트란시시온 시기에 스페인은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냐면 이른바 친북의 협약을 맺었는데 이 친북의 협약은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내전과 독재의 기억을 공식적으로 봉인하고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암묵적인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화를 위해서 과거 청산을 유보한 것입니다. 에리세 영화는 이 침묵 안에서 작동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화 내에서 구아스틴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묵 속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큰 울림이 돼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리세 영화는 자신이 역사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여서 자기 반영적인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역사는 가족의 서사를 통해서 간접적이고 은밀하고
여기서는 아빠와 딸의 이야기 자체가 스페인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니콜라스 아브라함은 팬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팬텀이 번역하자면 유령, 귀신, 악령 뭐 이런 걸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팬텀이라고 하겠습니다. 팬텀이란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묻어버린 비밀이 그 내용을 모른 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자녀는 그 비밀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 비밀의 흔적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집착, 공허 같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겁니다. 에스트렐라는 아빠의 트라우마의 내용도 모르면서 물려받습니다. 이레네 리오스와의 관계, 공화주의자로서의 패배, 남쪽에서의 3등은 에스트렐라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이 그녀의 집착을 만들었습니다. 영화관 씬에서 아구스틴이 에레네 리오스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재회로 볼 수 없습니다. 팬텀의 출현인 것이죠. 과거에 묻혀있던 것이 스크린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트렐라도 그 팬텀을 목격합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딸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이번에서는 제가 이미 다뤘던 벌집의 정령과 클로즈 유얼 아이즈들을 잇는 역할으로서의 남쪽을 한번 바라볼 건데요. 우선 벌집의 정령과 남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둘 다 이끌어 나가는 화자는 딸이고요. 무기력한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두 영화 모두 우물한 아버지와 예민한 딸이 있고요. 두 영화 모두 아버지의 내면 유배를 딸들이 엽서, 영화, 상상된 기억을 통해서 탐색합니다. 또 두 영화 모두 프랑코 시대의 침묵을 가족 서사로 우화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차별점은 이렇습니다. 벌집의 정령의 아나는 1940년대에 삽니다. 남쪽의 에스트렐라는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삽니다. 그리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침묵은 더 구체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 모두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비밀에 접근합니다. 아나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죽은 것들과의 만남을 상상하였고, 에스트렐라는 영화관에서 이레네 리오스를 보면서 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리세에게 영화관은 처음부터 특별한 공간인 겁니다. 다음에 남쪽하고 클로즈 유얼 아이즈들을 한번 보겠는데 이 두 작품은 꽤 흥미롭습니다. 남쪽은 클로즈 유얼 아이즈의 선행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을 끌어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철적 기억, 두 번째는 들레즈의 크리스탈 이미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자면 영화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남쪽의 영화관 씬에서 에스트렐라가 에레네 리오스를 보는 순간 아버지의 과거 기억이 에스트렐라에게 자신의 기억처럼 삽입됩니다. 과거가 보철처럼 그녀의 기억에 삽입된 것이죠. 클로즈 유얼 아이즈에서는 이 구조를 메타적 시네마로 성찰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린 미겔을 찾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는 영화 자체가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복원해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레즈의 크리스탈 이미지를 보자면 이는 현재와 과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남쪽의 영화관 씬에서 에스트렐라는 스크린 속에 이레네 리오스를 보는 순간 지금 아빠 옆에서 앉아있는 현재의 나와 스크린 속 아빠의 과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과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죠. 클로즈 유얼 아이즈에서는 페어 극장신이 바로 이 영화관 씬을 직접 계승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클로즈 유얼 아이즈 자체도 미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영화를 찍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실종이 됐나 그래가지고 영화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로 실종된 배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가 기억 상실이 된 채로 발견이 되었고
있고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미완성된 영화를 틀어주는 마지막 장면을 남쪽에서 따와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세의 새 영화 벌집의 정령, 남쪽,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서 모두 영화를 보는 영화관에 가는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벌집의 정령에서는 아나가 프랑켄슈타인을 보고요. 남쪽에서는 에스트렐라가 아빠와 함께 이레네 리오스를 봅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기억을 잃은 배우를 찾아 헤매고 미완성된 영화를 직접 틀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에리세에게 영화관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침입하는 공간입니다.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오는 공간이면서 팬텀이 출연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리세의 영화를 볼 때 우리도 그 팬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겠는데 남쪽은 과연 무엇에 관한 영화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회상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상속된 비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징된 역사에 대해서, 완성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완성된 것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영화 마지막에 에스트렐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뚝 끊겨버려요. 우리는 남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극중의 에스트렐라처럼 우리도 남쪽을 상상한 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스크린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썩 괜찮았다. 이 영화의 미학적 정점은 바로 그 여백들과 말해지지 않은 것들에 있습니다. 에스트렐라가 엽서 속에 안달루시아를 상상했듯이 우리도 이 영화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강렬하게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남쪽의 마지막 기저에는 헬덜린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림자가 아닌 것이 있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항상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남쪽의 그림자, 보여주지 않는 결말의 그림자까지. 그리고 그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쪽 또한 에스텔라의 시선으로서 미지의 존재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혹은 어른이 된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봤어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에스트렐라의 감정, 그리고 그 밑에 기저하고 있는 스페인 역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것이 잘 드러내는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그런 남쪽에 대한 한 줄 평은 미완성의 역설의 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번 남쪽을 토파 보았는데요. 사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도 다루었고 별집의 정령을 다루면서 빅토르 에리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학술적으로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빅토르 에리세의 초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4개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초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참 좋았고요. 남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에서 얼마나 영감을 가져갔는지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빅토르 에리세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3개를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햇빛 속의 모가나무.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쭉 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합본으로 만들어서 내볼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합본 내면 보실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는 이 아늑한 집을 떠나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티켓팅은 부국제보다 조금 빡센 것 같긴 하지만 원하던 티켓을 거의 다 구해서요. 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전주국제영화제 브이로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웬만한 댓글에 주인장은 직접 다 댓글을 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